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2-4단원 감상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적 읽기에는 단원이 2가지, 작품이 2가지가 실려 있지요. 오늘 공부하게 될 생의 감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엇박자 D라는 작품이 다음 영상에서 공부할 작품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현대 시인 생의 감각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 단원이 독서의 방법에 관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벌써 4번째 감상적 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에 1단원에선 사실적 읽기, 2단원에선 추론적 읽기, 3단원에선 비판적 읽기 들어갔고요. 이번 4단원에서는 감상적 읽기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단원인 비판적 읽기에서는 비판적 읽기 자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이번 감상적 읽기는 감상적 읽기의 개념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경험. 뒤에 이 시 뒷부분 여러분 교과서 독서 역량 기르기 활동에 보면 거기 이 시를 쓴 작가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죠. 그 경험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의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원래 시에는 시어나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데 여기 이 단원에서는 유달리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시의 전반적인 특징,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시 공부할 때 따로 언급을 할 텐데 시가 짧기 때문에 이 시에 쓰인 표현상 특징이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공부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같이 공부할 때 하나씩 언급할게요. 그럼 알고 가기부터 같이 공부할 텐데 감상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감상적 읽기의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적 읽기란 글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는 등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 말 그대로 감상하며 읽는 것이 바로 감상적 읽기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시나 소설이나 아니면 설명문이나 논설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읽고 뭔가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감상적 읽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는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정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화,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읽어야 한다. 이건 뒤에 방법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내면화에 관해서는 이따가 볼게요. 글을 읽을 때 감동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감동을 느끼는 요인을 설명을 해요. 우리들은 보통 감동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문학 작품에서는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 삶이나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감동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이런 글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설명 내용의 정확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이 풍부함을 통해서,
설명문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논설문 주장이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된 데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 견해에 대해서 명쾌하게 반박한 것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번 내용 확인 문제나 이런 데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틀린 선지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세요. 설명문과 논설문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감상적 읽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독자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고 무엇 때문에 감동을 느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감상적 읽기의 개념은 글을 통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이고, 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감동을 받는 것은 문학작품, 설명문, 논설문 모두 가능하다. 정리하셨고요. 그럼 감상적 읽기의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상적 읽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 주의하세요 라고 추가할 사항이 하나 언급이 돼요. 그 틀부터 보고 갈게요. 감상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는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글에 담긴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변화를 느끼며 읽으래요. 공감하거나 자기의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정서적 변화를 느낀다. 쉽게 얘기해서 글에 집중해서 읽고 감동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을 받는 것에 이어서 그 감동,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화하래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는 글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정서적인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상적 읽기의 방법 두 가지인데요.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데 감상적 읽기의 방법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기 하나하나의 이 문장 있지요. 이 문장을 하나하나 떼서 선지에 다 제시를 했어요. 이런 중심 문장뿐만이 아니라 딸린 뒷받침 문장 같은 것도 다 선지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나왔을 때 이게 감상적 읽기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감상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글에 담긴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정서적인 변화를 느끼며 읽으세요. 글은 필자와 독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 글을 읽고 내용에 공감하는 것, 필자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정서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읽으세요 라는 게 끝이에요. 공감하고 필자의 삶을 이해해서 정서 변화를 느끼세요. 그 예로 나무라는 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무가 고독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시예요. 의인법이 쓰였죠. 윗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나무라는 대상에 대해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식구의 글의 내용에 공감할 수도 있어요.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감상적 읽기 두 번째, 내면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면화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내면화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 교과서 알고 가기 날개 부분에 보면 내면화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 한번 띄워볼까요? 한마디로 글을 읽고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글을 읽을 때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1단계였죠. 근데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삶을 성찰하십시오. 내면화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밑에 얘가 나오죠?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라 라는 그런 글인데요. 이것을 독자가 읽었어요. 그 반응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소홀했던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이걸 읽고 깨달을 수 있겠죠. 아, 나는 전심과 전력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럼 성찰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독자는 이 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즉,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면화를 한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교훈으로 삼는 것, 삶의 일부로 삼는 것, 그것이 내면화입니다. 여기까지 감상하며 읽기 방법 2가지를 봤고요. 참고하세요 라고 한 가지 사항이 더 나오죠. 한편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해도 사람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감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비교하고 격려하래요. 왜 이래야 한다고요? 사람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이 다르니까요. 앞에서는 정서적 반응을 느끼고 내면화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감상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동시에 공동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감상적 읽기의 개념, 그리고 방법 2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의 감각이라는 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의 감각, 삶에 대한 감각을 느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는 미리 읽어보셨죠? 그럼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보기에 이 시를 쓴 시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시인의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공부하고 문제 풀었을 때 볼 건데 그 부분에 여기 보기를 보려고 제시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도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시인 김광섭은 1965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967년에 발표된 생의 감각은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시인의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다. 일단 주요 경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 이것들이 담긴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 보기는 항상 힌트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시를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 병마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시인이 이렇게 쓰러졌던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럼 볼까요? 1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1년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를 볼 때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랑 보라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대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가 같이 쓰였다는 것인데, 일단 노란색은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부활, 의지를 지닌 긍정적인 시어고요. 보라색 부분은 절망, 죽음, 고통, 이런 걸 상징하는 시어예요. 이 여명은 뜻이 무엇이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또는 그 무렵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그러니까 여명은 곧 새벽이죠. 밤이 아니라 아침으로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시어 되겠죠. 희망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여명의 종이 울린다 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종이 댕겅댕겅 울린 게 아니에요. 날이 밝아오는 걸,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청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명의 종이 울린다. 아침이 밝아온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새벽 별도 반짝이고요. 시각적인 심상이죠.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새벽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긍정적인 의미죠. 여명에서도 그렇고 새벽에서도 그렇고 밤에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어요. 아침이 밝아오는 뭔가 생명이 깨어나는 느낌. 그것을 무슨 심상을?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울린다도 그렇고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청각적인 심상, 감각적인 표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가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 1년에서는 새벽의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고요. 뭔가 깨어나는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요. 그럼 2연 한번 볼까요?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아까 1년에서는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대요. 핵심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내, 즉 나에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는 거죠?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까 보기에서 보았던 이 시의 화자는 큰 병에 시달렸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의미가 크지 않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내가 다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죠. 표현법은 나중에 한꺼번에 볼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고 이기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이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고 3년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방금 읽은 3년은 절망 그 자체예요. 절망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만큼 화자의 고통이 컸다는 걸 드러내죠. 하늘이 깨졌어요. 이거 죽음, 절망을 의미하는 시어죠. 그게 아물 때도, 그러니까 뇌출혈로 인한 그런 고통을, 뇌출혈이라는 병을
이겨내고 있을 때도 그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어요. 뼈 자체는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시어인데 그 뼈가 서지 못했다는 것은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삶의 의지가 없으니까 무엇이 푸른 빛이 강물에 떠서 황야에 갔어요. 자, 이게 강물이라고 치면 푸른 빛이 있어요. 푸른 빛. 이 푸른 빛이 떠서 어디 누런 황야로 갔대요. 푸른 빛이 황야로 갔다는 말은 푸른 빛이 긍정적인 시어라는 걸 뜻하죠. 푸른 빛은 삶의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이건 장마에 넘쳐 흐르는 강물. 물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의 흐름상 이 강물, 이 장마와 같은 물은 죽음의 이미지, 절망의 이미지를 뜻해요. 이 희망이 물에 둥둥 떠서 황야라는 부정적인 절망의 공간으로 간 거예요. 이 표현은 이 시의 시인이 병마를 겪으면서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뜻하겠지요. 이 부분은 식구의 의미를 물을 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푸른 빛은 절망을 의미하거나 차갑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 통틀어서 희망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희망적인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연.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자, 나는 무너지는 둑에 섰어요. 실제로 둑에 섰다기보다는 자기의 절망,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우울감,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혼자 섰어요. 아픔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사람 혼자, 자기 혼자 해야 한다는 실존론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 있어요. 이것을 시인이 목격한 것이죠. 그 채송화가 이 화자의 생의 감각을 흔들어 줬대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생의 감각 되겠죠. 살고자 하는 의지, 생명의식. 그것을 누가? 채송화가 일깨워 주었다. 채송화는 화자에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던 화자에게 생명력을 환기시켜 주어 의지를 갖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이 채송화는 식구나 시어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문제보다는 외부 시의 일부를 선지로 제시를 하고 채송화와 같은 의미의 시어로 쓰인 것은 이렇게 해서 다른 시와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시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쭉 훑고 갈 거예요. 첫 번째, 이 노란색과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이미지의 시어?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활용됐어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명, 그 다음 새벽별, 닭, 개, 그리고 밑에 보면은 깨진 하늘, 흐린 강물, 장마, 무너지는 뚝, 채송화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어요. 다양한 소재. 그리고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라는 선지도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특히 3년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깨진 하늘, 흐린 강물, 황야, 장마 이런 것들은 다 자연물인데 무엇을 표현하는? 화자의 절망을 표현하는 자연물이죠. 자연적 소재의 활용.
그리고 1, 2연은 바로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3, 4연은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서술어를 보고 뭐뭐 얻다, 뭐뭐 갔다, 뭐뭐 해졌다, 쌍시옷다와 같은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고 1, 2연은 니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드러내고 있죠. 산다, 짓는다, 종이 울린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시제를 활용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여명, 새벽별, 밑에 나오는 푸른빛과 같은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종이 울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와 같은 청각적인 심상이 쓰였죠.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다. 감각적 표현. 그리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납니까? 숨어 있습니까? 네 라는 표현이 드러나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화자의 위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상 특징에 언급됐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표현법을 넘어갈 뻔했네요. 대꾸법, 이 문장이 비슷하죠. 대꾸법은 밑에도 쓰였죠.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대꾸법도 쓰였고요. 과장법 여기 쓰였죠. 고통을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법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죠. 자, 그럼 우리 시의 내용 보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확인했으니까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보이십니까? 이게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아까 시인의 경험이 담긴 내용을 보기에 제시해 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에서는 시인이 뇌출혈로 인한 현재의 고통과 절망감을 역설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틀렸죠. 1번부터 바로 답이 나오네요.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고통과 절망감.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과장법을 사용해서 고통과 절망감을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죠. 모순되는 표현을 동시에 제시를 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것.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방금 이런 선지같이 앞부분은 다 맞는데 여기에 쓰이지 않은 표현법 하나를 톡 떨어뜨려 놔요. 그렇게 해서 틀린 선지로 제시한 게 이 단원에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앞부분만 보고 바로 맞다고 보지 마시고 뒷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는 선지 나머지 확인할 거예요. 2번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는 극심한 병고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진짜로 무너지는 뚝에 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너져요. 뚝이. 거기 혼자 섰어요. 절망적이구나. 그것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말 맞죠? 3번. 여명의 종이 울린다는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명이라는 말은 새벽, 밤에서 아침으로 건너가는 희망적인 시간이에요. 즉, 밤. 뇌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에 있던 그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서 의식을 되찾은 상황. 희망적인 상황이죠. 그것을 감각적으로 무슨 심상?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선지. 4번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화자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3년이었죠. 3년에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푸른 빛은 희망인데 그게 황야로 떠서 갔어요. 푸른 빛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고요. 5번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는 대꾸 표현을 통해 의식을 되찾은 뒤 세상은 내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이 식구는 대꾸 표현이 맞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비슷한 동사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뒤에 이걸 깨달은 것,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요. 이 보기를 바탕으로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건 1번인데요. 식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보기 없이 해석하는 문제예요. 아까 앞에 풀어봤던 문제와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볼까요? 기억은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이 부분이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같이 산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니은은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입니다. 새벽의 모습을 청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새벽이라는 건 여명과 새벽별을 통해 알 수 있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청각적 심상 맞죠? 디귿은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틀린 거 아시겠죠? 3번이 틀렸어요. 이 부분은 뭘 깨달은 부분이라고 했죠? 나에 대한 소중함.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매우 작은 일부분이라고 인식했다라는 설명은 틀렸죠. 리을은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뼈는 긍정적인 시어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뼈가 서지 못했대요. 화자가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미음은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부분이거든요. 화자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해 주고 있다.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주어는 미음에 없고 위에 있지요. 채송화가 화자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모습 역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어때요? 앞에 화자의 시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푸는 선지보다 훨씬 난이도가 떨어지죠. 원래는 이렇게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 이 시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아까처럼 좀 복잡하게 내는 선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보이시죠? 이 글의 전반적인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째에 있던 유형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같이 볼까요? 1번,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청각적 심상, 종이 울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있었고요. 시각적 심상, 무엇 있었죠? 옆이랑 같이 볼까요? 새벽별, 그 다음 여기 밑에 채송화도 시각적인 이미지죠. 여명도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1번은 맞는 선지. 2번,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절망이 부각되고 있다.
대립적 의미의 시어는 우리 처음에 공부했었죠. 깨진 하늘, 장마, 흐린 강물, 무너지는 뚝. 거기에 대비되는 시어에는 여명, 뼈, 채송화 같은 시어가 있었죠. 이런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제시한 건 무엇입니까? 절망을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절망을 딛고 일어선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역순행적 구성으로 생명소생의 의지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절망적인 모습 드러내고 채송화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를 보여줘요. 이게 과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삶의 의지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화자에게 생명의식을 일깨워주고 생명력을 환기하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게 바로 채송화 되겠죠. 5번, 밤에서 아침으로 전이되는 부활의 시간적 출발점을 통해서 희망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밤에서 아침으로 전이되는 부활의 시간, 바로 여명 가리키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여기까지 2-4단원 첫 번째 작품 생의 감각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식구를 해석하는 문제, 그게 거의 다수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밑에 나오는 채송화와 같은 경우는 이 자체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선지가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에 주의하시고 이번 단원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